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중림입니다. 이제 제가 누군지는 다 알 것 같고, 오늘은 9월 16일 2교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왔다면 2교시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뭐 어떻게 집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4반 친구들 아침에 봤을 때는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네. 축하해 주십시오. 드디어 제가 그 썸네일 만드는 법을 조금 기술을 조금 터득해가지고 이 표지 화면을 좀 더 퀄리티를 좀 더 높여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영상에서는 뭐 제가 이제 제 얼굴이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뭐 표지나마 제 사진 한번 실어봤습니다. 저의 2년 전 사진입니다. 네,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지난번에는 좀 40분 좀 길게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좀 더 짧게 끝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업 주제를 얘기하는 오늘의 수업 주제는 이제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이고요. 자, 오늘의 이제 수업 주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국시대 불교 문화와 고분 예술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이고요. 우리 교과서는 이제 66페이지부터 이제 71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삼국이 이웃나라와 문화를 교류하였음을 말할 수 있다이고요. 우리 교과서로는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선생님이 두 가지로 세팅을 했지만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삼국 시대 때의 불교 문화, 하나, 두 번째는 삼국 시대 때의 고분 예술, 고분 예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국 시대의 문화 교류 모습.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마 1학기 사회 시간에 공부했을 것 같은데 어, 하나는 넓은 의미의 문화가 있고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요? 좁은 의미의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 이 단원에서 말하는 문화는 좁은 의미의 문화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예술, 뭐 이런 것들, 뭐 종교, 뭐 이런 것들, 뭐 사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오늘 하겠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다 달성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고분 예술까지만 하고 자, 먼저 이제 삼국의 문화 가운데 이제 불교 예술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이제 68페이지부터 이제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일단 수업 마치고 수용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보면서 아이고, 네, 삼국 시대 때 불교가 어떻게 수용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불교 예술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삼국 시대 하면은 이제 크게 세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가 이제 고구려, 그다음에 백제, 그리고 신라. 그리고 이 세 나라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왕 중에서 이 왕들, 음, 이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네, 그래요. 바로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이제 소수림 왕하고 이제 버풍 왕은 이제 그 삼국의 국가 체제의
기틀, 그러니까 고구려의 국가 체제의 기틀, 신라의 국가 체제의 기틀을 확립한 왕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삼국시대 때 뭔가 국가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가운데 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도대체 삼국시대 때 불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자, 바로 이겁니다. 백성의 사상적 통합을 꾀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종이 치네요.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사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 흐름 가운데 신석기 때부터 이제 그 원시 신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형태가 등장을 해요. 이때는 어떤 것들 믿었냐면은 자연물들 믿어요. 예를 들어서 햇님, 그다음에 달님, 아니면 동물을 믿기도 해요. 호랑이, 이런 것들 등등등. 그래서 이제 이 호랑이와 관련된 그 동물들이 이제 발달된 게 이제 12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띠예요? 저는 소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원시 신앙의 한 형태가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햇님도 있고 달님도 있고 별님도 있고 나무님도 있고 산님도 있고 강님도 있고 이제 별의별 그런 자연물들이 다 등장하고 조상들도 다 다르니까 사람들의 전통 신앙은 서로 이제 부족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의 이제 정신 혹은 이제 사상 세계가 이제 하나가 아니니까 그 사회가 하나로 합쳐지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소수리망, 심유왕, 법흥왕 때 이제 뭘 받아들이면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한층 더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를 삼국이 받아들인 첫 번째 이유는 백성의 혹은 사회의 사상적 통합을 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불교가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왕은 곧 부처라는 이런 사상을 이제 왕즉불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왕이 곧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덕여왕의 이제 그 아버지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선덕여왕 역시도 그 불교식의 이름들. 그 전에 이제 제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지금 찍고 있는 게 두 번째 찍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을 하다가 제가 막혀서 다 날렸어요. 다 날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다시 찍는 건데, 제가 지금 아까 설명하다가 했던 거를 안 지웠네요. 네,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이어서 지우고 이제 다 지워놨다 생각하고 진행을 그냥 하도록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자, 66페이지부터 이제 67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이제 불교 수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불교 수용. 왜 불교 수용부터 이제 살펴볼 거냐면,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인도에서 탄생을 했어요. 이거 창시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고타마 시타르타 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이지만 이제 불교라는 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신이 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인데, 이게 이제 인도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비단길을 따라서 중국에 전파가 되고, 이 중국 이제 당시가 이제 중국이 한입니다. 그 한에 있었던 이 불교가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이제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전파되는 양상을 살펴보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이제 붙어 있고 이제 북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쪽의 이제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백제랑 고구려가 쭉 사이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제에서 고구려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제 건국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한강 유역, 이렇게 한강 유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닷길을 이용해서 이제 남조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저분하네요. 좀 지워봅시다.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가 고구려로 왔다가 그 다음에 그 광개토대왕 때 신라를 도와주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불교가 고구려를 통해서 이제 신라에 전해진 걸로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뭘 잘못 건드렸나 봐요. 이게 안 줄어져. 줄어들었네요. 네. 네. 뭐 대략 어떤 흐름인지 이해가 되시죠? 음, 그래서 이제 삼국의 불교 수용은 중국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 수용과 관련된 내용들 음,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불교 수용, 글자가 좀 개발세발이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삼국의 불교 수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왕들이 있어요. 이 왕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소수림 왕,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고구려. 자, 다음 침류왕. 이 왕은 뭐 칸이 작아서 잘 기억 안 나죠. 그 다음에 법흥왕. 이제 꼭 기억해야 되죠.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 이 중에서 소수리왕하고 법흥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국가 기틀을 마련했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체제를 정비했던 왕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 왕이 했던 업적을 떠올리시면 이게 뭔가 체제 정비하고 맞물리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자, 소수리왕의 업적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율령반포. 둘, 불교 수용. 셋, 대학 설립. 불교가 들어가죠. 침류왕의 업적 뭐 하나밖에 없죠. 불교 수용. 법흥왕의 업적 금강가야 멸망. 그 다음에 그 관리대의 등급 마련.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사람의 이제 공통점이 이제 불교 수용인데, 이 중에서 소수리만과 법흥왕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이제 체제 정비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체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교가 수용되었다? 불교가 수용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제가 뭘 잘못 계속 건드리나? 이거를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들 제가 이 전체 틀이 움직이는 거하고 저기 이거
오브젝트만 움직이는 방법을 방금 알아냈습니다. 네, 축하해 주십시오. 자,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 자, 첫 번째, 백성의 사상적 통합을 꾀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국가 기틀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중앙 집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종교가 바로 뭐냐면은 이거 불교라는 거죠. 불교. 불교. 그래서 이제 불교가 그 중앙 집권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은 백성의 사상적 통합을 깨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백성의 사상적 통합을 불교를 통해서 이뤄내면서 중앙 집권을 하려고 했다, 시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도대체 불교가 뭐길래 이 사상적 통합을 꾀할 수 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역사가 이제 구석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석기 갔다가 그다음에 청동기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 때 그 원시적인 형태의 고대 신앙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러 당시에 이제 그 신석기 시대 때의 사람들이 이제 믿었던 신앙의 형태가 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전래동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햇님, 달님, 별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을 이제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각 부족마다 믿는 햇님, 달님, 별님들이 막 다 다르면은 사람들이 이제 믿는 대상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도 다양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기가 어떨까?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전통 신앙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이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역할은 이제 통합 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은 왕이죠, 왕. 그러면 이제 왕이 또 이 불교를 이용을 또 해서 사상적 통합도 하고 이제 뭔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불교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왕들이 이제 사용했던 게 뭐냐면은 왕죽불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고 불 부처고 즉 같다. 그러니까 왕과 부처가 같다. 그러니까 왕이 곧 부처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불교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왕이 곧 부처, 부처는 곧 신. 그럼 왕도 곧 뭐? 신. 그러면 왕권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삼국시대 때의 불교 수용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흘러갔냐면 왕실이 중심이 되어서 불교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은 그 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이제 절을 세울 때는 작게 지을까요? 크게 지을까요? 당연히 크게 짓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혹시 가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익산에 그러니까 전북 익산에 있는 그 미륵사를 가면은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절에 있는 그 건물 뭐 하나가 거의 이제 뭐 우리 학교만한 근데 이제 그 이거 뭐 전체 아마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부지를 합치면은 그 노은중학교 앞에 뭐 노은중학교보다 더 크죠. 노은중학교랑 뭐 거의 응구비 공원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지어졌고 그 황룡사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경주에 있는데 여 역시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을 통해서 이제 불교가 왕실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여기에는 불교와 관련된 내용은 없으니까 패스 할까 하다가 뭐 이것만 간단하게 보고 살펴봅시다. 삼국시대 때 이제 불교만 이제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요. 다른 종교들도 전래가 돼요. 왜냐하면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불교가 이제 한반도로 전해지잖아요.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 중국에서 이제 유행했던 종교가 도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그 뭐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같은 데서 어떤 팝 음악이 그 막 유행을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로도 전해지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 한반도와 중국이 별개가 아니라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문화 교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교가 받아들여질 때 불교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뭐 도교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삼국시대 때 이제 도교가 들어왔다는 뭐 그런 증거 뭐 이따가 보겠지만 뭐 사신도라든지 금동대학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교가 받아들여졌다는 증거가 될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원래 중국의 이제 제자백가 이후에 탄생 이후에 이제 가장 발달했던 이제 사상이 유교죠, 유교.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때는 이제 유교도 전파가 되었다. 사실은 이제 유교 전파는 그 앞선 시기 때 있었지만 어쨌든 유교도 발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제 68페이지, 69페이지로 건너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 때의 그 불교 예술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이게 덮일 줄 알았는데 덮이지 않는군요. 지우도록 할 거고, 만약에 뭐 필기가 필요한 친구들은 뭐 화면을 앞으로 넘겨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없어. 자,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68페이지고요. 삼국시대 때 이렇게 불교가 들어오고 이 불교가 이제 오늘날까지도 유지가 되고요. 조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가장 융성했던 종교는 불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문화재 중에서는 이제 불교와 관련된 문화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이제 하나의 삼국시대 때 하나의 주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불교가 발달하는 가운데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예술품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는 사원, 하나는 탑, 하나는 불상. 불교 예술 크게는 뭐 사원, 그 다음은 탑, 그 다음은 불상. 사원은 절이에요, 절, 그냥 절. 그래서 그 불교 사원이 절, 저기 개신교 사원이 교회, 천주교 사원이 성당,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교를 말하는 거니까 절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워낙 시간이 이제 오래 전이다 보니까 이게 뭐 거의 기원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적인 시기가 한 600년, 600년, 700년, 800년 그 정도 때 지어졌던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한 1000년 넘게 이제 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남아 있는 절은 없습니다. 지금은 뭐만 남아 있냐면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터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황룡사, 그 다음에 이제 미륵사,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황룡사와 미륵사는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탑은요, 부처의 사리를 모신 곳이에요. 더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부처의 무덤이 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이 탑을 스투파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스투파가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전래되는 과정에서 스투파, 탑,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탑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추석 때 이제 성묘를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성묘 가면은 이제 조상의 무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무덤 앞에서 우리가 절하는 것처럼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부처가 이제 신 경배 대상이니까 부처의 무덤인 탑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탑은요, 이 만든 재료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크게는 이제 목탑, 석탑, 전탑, 그 다음에 모전석탑이 이렇게 있어요. 모전석탑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탑이 이제 황룡사 9층 탑이에요.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이거 높이가 80m면은 여러분들 그 살고 있는 그 뭐 거의 아파트 사이즈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게 지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나무로 지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고 왕실이 지었기 때문에 높게 짓는 것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게 고려 시대 때 몽골의 침략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소실되었고요. 지어졌던 시기는 선덕여왕 때 건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돌로 안 짓고 처음엔 나무로 짓냐? 뭐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무로 뭘 만들기가 쉬워요? 돌로 뭘 만들기가 쉬워요? 그죠? 나무가 만들기가 쉽겠죠. 왜냐? 나무는 구하기도 쉬울 뿐더러 물론 돌도 구하기 쉽지만 돌은 이제 그 뭔가 이런 큰 작품을 만들 돌을 구하려면은 큰 돌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큰 돌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돌은 이제 깨어서 만들어야 되지만 나무는 그냥 자르면 돼요. 나무 자르기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의 탑은 목탑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석탑이 만들어지고 그 최초의 석탑이 바로 뭐냐? 익산 미륵사지에 남아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그래서 얘가 최초의 석탑이고 최초의 석탑이기 때문에 목탁양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재료는 돌이지만은 만드는 양식은 그러니까 만드는 재료는 돌이지만 양식은 목탁양식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얘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기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 높이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은 돌은 그냥 쌓는 거니까 기둥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쌓아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이 최초의 석탑이기 때문에 그 재료만 돌일 뿐이지 여전히 만드는 방식은 이제 그 목탑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목탑과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경주 분황사에 가면은 이제 모전석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전석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벽돌. 여기 보시면 얘네들 다 하나씩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만든 거죠. 그 일전에 제가 그 무령왕 얘기하면서 그 무령 왕릉의 양식이 이제 중국식의 이제 벽돌 무덤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왜 무령 왕릉이 벽돌 무덤으로 지어졌냐면 이게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모전석탑 역시도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냐? 벽돌이니까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주 분황사가 지어지던 시기가 이제 언제냐면 선덕여왕 때인데 이때 이제 그 신라가 그 고구려하고 이제 백제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뭐 그 이전부터 접근은 했지만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이러한 모전석탑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전, 이제 모는 이제 따라하다, 전은 이제 벽돌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따라, 이제 벽돌은 이제 구워서 만든 돌이 벽돌인데 벽돌은 아니지만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쌓은 이런 모전 석탑도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탑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탑의 구조가 궁금해요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서 공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불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불상은 이제 부처의 모습을 한 조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간다라 지방에서 이제 간다라 불상이 만들어지고 이게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건너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불상이 이제 삼국시대부터 이제 전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불상 이제 세 점이 있는데 금동 영가 칠련명 열애 입상, 서산 용현리 마의 열애 삼존상,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 입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이 각기 불상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대표하는 불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휴전선 이남에 지금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물론 이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한반도 중에서도 이제 휴전선 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가 이제 다 이제 오늘날 이제 북한 그리고 중국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고구려의 불상은 뭐 거의 현재 남아 있는 게 남아 있다기보다는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 중에서 이제 몇 개 이렇게 아주 작게나마 이제 고구려 불상들이 이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불상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불상이 금동 영가 칠련명 열애 입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신라 지역에서 발견이 돼요. 아마 이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5세기 전성기 때 그 고구려가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할 때 이제 한반도 남부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고구려 영역이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또 불교 믿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상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뭐 놔두고 혹시 남겨두고 혹은 떨어뜨리고 이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이게 이제 오늘날 한반도 이제 남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산 용현리 마의 열애 삼존상은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백제 뭐 삼존상 뭐 이렇게 부를 정도로 백제를 대표하는 이제 여기 보면은 부처님의 이렇게 입가가 굉장히 이제 이쁘세요. 그래서 이제 백제 미소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의 불상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뭐 이러한 불상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다. 잘 알려져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험에도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삼국시대 때는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합니다. 미륵신앙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트교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이 땅으로 내려와가 지상세계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 그런 걸 이제 크리스트교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이제 그 불교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처가 이제 미륵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신앙을 이제 미륵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이 3세기, 4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삼국이 이제 서서히 국가 체제를 마련해 나가고 본격적으로 영토 확장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4세기 때는 근초구왕, 5세기 때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6세기 때는 진흥왕, 그리고 이제 진흥왕 이후부터도 끊임없이 싸워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는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뭐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처를 믿으니까 미륵불이 빨리 이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겠죠. 그래서 삼국시대 때는 미륵보살 방가상이 미륵보살을 묘사한 불상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왜 방가상이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걸쳐 앉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이게 다리 꼬고 이제 반만 꼬고 이렇게 앉아 있죠. 이런 자세를 이제 반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상을 이제 반가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할 때 이제 금동은 재료, 금동으로 만들어진 누구를 묘사했냐? 미륵보살을 묘사했고 반가는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세. 그다음에 사유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시간이 한 32분 정도 흘렀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그 문화교류랑 우리 그 가야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가야를 묶어가지고 선생님이 한 번 더 수업 챕터를 만들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 시대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 자, 다음은 이제 고분벽화 한번 고분벽화 아니 고분문화, 고분예술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7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실수했다. 숙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과제 그래서 과제 71페이지 71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할 거니까 다음 등교 때까지 등교 때까지가 아니죠. 뭐 지금 하세요. 지금 하시고 다음 등교 때 제가 또 이게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뭐라고요? 과제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넘기고 자, 그러면 이제 구분 빨리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분의라는 것은 옛 무덤을 말해요. 옛 무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있는 무덤은 이제 고분이 아니죠. 고분은 이제 옛 무덤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눠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페이지에 잘 저기 나와 있으니까 설명 잘 듣고 71페이지 과제 하시면 됩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 초창기 때 무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돌무지 무덤을 만들어요. 저기 지난번 등교 때 그 서울 석촌동 고분이 돌무지 무덤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친구들 중에서 돌무지 무덤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돌무지 무덤은 보자. 네. 이 무덤들이 돌무지 무덤이에요. 어떤 건지 감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무더기로 쌓아서 만든 무덤이 무슨 무덤이냐? 돌무지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이용해서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덮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진 무덤이 돌무지 무덤인데 만들기는 쉽지만 여러분들 딱 봐도 뭔가 좀 뭐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무덤의 양식이 바뀝니다. 좀 더 세련되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만들어진 무덤이 무슨 무덤이냐면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무덤은 단순하게 그냥 시신을 안치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뭐 시신 그냥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말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은 죽은 사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사후세계에서 살고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좀 쉬운 형태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는 실제 이렇게 방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을 보면은 이렇게 실제 방을 만드는 모습 그리고 방 만들고 이제 옆에는 이렇게 실제 벽화를 만들어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든 것이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통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고구려 초창기 때는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고요. 초창기 때이니까 당연히 졸본이나 국내성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주 집안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이후에는 이제 점차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죽은 사람의 공간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방 꾸미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벽면과 천장에 벽화를 그렸는데 그러한 벽화를 보면은 이제 무덤 주인의 생활을 표현한 것도 있고 그런 상징적인 이제 그림도 그려졌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그다음 백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이제 고구려의 한 갈래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초창기 때는 돌무지 무덤을 만들다가 자, 이후에는 이제 그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는데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할 때는 중국식 무덤인 벽돌 무덤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자, 백제 초창기 때는 돌무지 무덤을 만들다가 이후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나 벽돌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 벽돌 무덤 중 대표적인 것이 무령 왕릉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령 왕릉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비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니까 이제 그냥 백제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돌무지 무덤을 초창기 때 만들다가 이제 점차 굴식 돌방 무덤으로 넘어가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을 때는 벽돌 무덤도 제작되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가 이제 갈래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신라는 신라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의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제작이 되었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뭔 말인고 하니 돌무지 무덤은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돌을 그냥 쌓으면은 그게 돌무지 무덤이 돼요. 그리고 돌로 방을 만들고 앞에다가 굴을 달아놓으면 굴식 돌방 무덤이 돼요. 그러니까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 이해됐죠? 그럼 여기는 이제 덧널이 추가가 되잖아요. 덧널이 뭐냐면 이 그 널빤지 할 때 널, 이 나무를 널이라고 해요. 널. 그리고 고구려나 백제가 그 죽은 사람의 공간을 돌로 만든 돌방을 만들었다면은 신라에서는 얘를 나무 덧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널이 있고 나무 덧널이 있고 그 위를 이렇게 돌로 쌓는다라고 해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절로 가. 네. 그래서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요. 규모가 커져요. 거대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방으로 무덤을 만들면은 이 돌이라고 하는 재료가 한계가 있고 돌로 어떤 공간을 크게 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무너질 위험도 있고. 하지만 나무는 다르죠. 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무덤은 거대하게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통로가 없죠. 통로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굴이 있는데 여기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글자가 너무 삐뚤삐뚤하다. 통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공간으로 드나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도굴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굴이 어렵다 보니까 고구려나 백제 무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도굴이 되어서 현재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무덤만 남아 있는 거지. 무덤 안에 뭐 이제 여러 부장품들이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신라 같은 경우는 도굴이 어렵기 때문에 껴묵거리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껴묵거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은 사람의 공간이니까 이제 무덤에는 꼭 필요한 게 죽은 사람이 필요하죠. 이게 묵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사후세계에서 쓸 것들을 같이 묻어줘요. 그래서 끼어서 묻어준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껴묵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껴묵거리로 사람을 넣으면은 그게 순장이 되고 이제 순장이 이제 잔인하잖아요. 사람을 같이 묻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부엿되는 순장이 있다가 점점 뭐 없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신라 같은 경우는 이런 껴묵거리가 도굴이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문화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자. 신라 역시도 이후에는 이제 고구려와 이제 백제와 6세기 이후에 이제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신라도 이후에는 무덤 양식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영상을 또 찍다 보니까 시간이 또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제 불교 예술, 이제 고분 예술까지만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문화 교류는 다음 시간에 이제 가야와 함께 이제 공부하면서 삼국시대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형성평가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확인하기 1. 고구려의 사신도 백제 금동대학로와 산수문이 벽돌에는 불교, 도교, 그죠? 아까 했죠. 도교 사상이 나타나 있다. 자, 두 번째, 삼국 초기에는 황룡사 구층 목탑과 같은 목탑이 만들어졌으나 점차 석탑, 전탑, 그렇죠. 석탑이 바뀌었다. 석탑으로 바뀌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고구려와 백제 초기에는 돌무지 혹은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많이 만들었다. 그렇죠. 정답은 돌무지. 덜무지 덧널은 어느 나라? 그렇죠. 신라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정리하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미안합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다시 찍기에는 좀 선생님이 힘들어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부터는 또 좀 더 짧게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